예, 안녕하세요. 예, 2주가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 제가 한 6주 정도, 6번, 6번 강의를 하려는 거는요, 여기 제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근현대사를 특별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관점이 뭐냐? 어쩌면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헌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강의를 한 30분씩 6회에 걸쳐서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시작해 볼 텐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대기한기. 넘겨주시죠. 우리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걸 제헌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는 없잖아요. 결국 인간이 만든 건데, 그냥 백지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창세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바탕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바탕이 뭘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날 이렇게 제정이 됐을 때, 그때는 미군정기였습니다. 미국 영향하에서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 뒤로 한 달 뒤에 8월 15일 날 출범을 하니까, 아무래도 미군정기 때, 미국이 영향하에 있을 때 만들어졌으니, 미국 헌법을 소위 베끼지 않았냐. 미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그대로 베껴서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나라 법이 알고 보면은 일본 법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사실 일본 법은 이제 독일법을, 유럽의 독일법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일제의 어떤 강점기 동안에 또 일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법을 받아들였으니 일본 헌법을 혹시 좀 많이 참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헌법은요, 놀랍게도 당연히 일본 헌법을 참조하진 않았고요. 미국 헌법도 거의 참조를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의 특징이에요. 이 우리 헌법은 독립운동의 산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헌법 전에 가장 먼저 쓴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민주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민주와 공화를 합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거는 대한민국, 제가 나중에 얘기했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헌법을 만들어요. 대한민국 임시헌정이라고.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조에, 이래서 그때 기록을 했는데 이게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이거 독립운동의 산물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독립운동의 산물이란 거를 우리가 헌법 전문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현행헌법 전문을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방송을 위하여 마이크를 이용하겠습니다. 현행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복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여기에 보면은요, 역사적 사건이 둘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나요? 3.1 운동이 나오고요. 4.19. 이 현행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이 딱 2개 나오는데, 이게 우리 헌법의 사실은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이 뭡니까? 독립운동. 더 나아가서 민주공화국 건설운동. 4.19 혁명이 뭡니까?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산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김혜경 목사님께서 이 한행헌법 전문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국민이 사명이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한국민의 사명. 아니 사명이 뭔지 여기서 읽어보면 네, 어떤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국민의 우리가 여기 계신 이제 대한국민이 아닌 분들도 계시군요. 근데 대한국민의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사명. 불의의 한 거 하고 가까이가 배 안 보여. 잘안 보였어요. 불의의 한 거 하고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 개혁과 통일을 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죠? 보면은 계승하고 난 다음에 사명은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헌법상에는 민주통일국가 건설. 사실은 우리 현대사가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현대사는 뭐냐? 민주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대장정입니다. 이 대장정이 그래서 이 관점에서 민주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어떤 대장정이 이 관점에서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헌법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재헌헌법, 그러니까 19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진 재헌헌법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헌헌법 전문은요, 김주영 선생님, 예, 한번 재헌헌법 전문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밑에. 네. 재헌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예, 우리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대요. 그리고 나서 독립국가를 이제 재건한대요. 그러면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일까요? 임시정부일까요?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일까요? 예,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이제 1948년에 다시 재건한다라고 건국헌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국헌법이 아니라 재헌헌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국절 논쟁이 있는데요. 사실 재헌헌법에 의하면은 재헌헌법을 우리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에 수립됐을 때 처음에 헌법을 초안하신 분들의 생각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대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1919년 예를 들면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느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은데 분명한 거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절 논쟁은 들어가면 굉장히 굉장히 깊어서 쟁점들도 많고 그래서 딱 잘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19년 건국이냐 48년 건국이냐 딱 어느 하나를 손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거는 우리 이 헌법을 만드신 재헌헌법을 만드신 분들의 생각이나 이승만 대통령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건국절 논쟁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기원을 찾으려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보통 이 건국절을 이야기할 때는요. 건국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를 기념하거나 또는 건국의 출발점을 기념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출발점을 기념하긴 해요. 예를 들면 미국만 하더라도요. 그 미국의 건국절,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게 미국이 보면 1776년
7월 4일날 독립선언을 하고요. 그 전쟁을 벌여서 82년도인가 83년도에 승리를 하고 87년도에 이제 그 헌법을 만들고 89년도에 가서야 정부를 세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뭐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때 기념하나요? 정부를 만들 때 기념하나요? 헌법을 만들었을 때 기념하나요? 독립선언을 할 때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그 관점에서 본다면 3월 1일 이게 사실은 독립기념일이고 건국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유력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다만 꼭 그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 대한민국은 미국과 다르다. 5천년 유구한 역사가 있다. 개천절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건국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완성할 때로 봐야 된다. 근데 1919년 4월 11일 날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실체가 없지 않느냐. 소위 대한민국 영토나 대한민국 국민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으니 이거는 건국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나 국민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서 정부가 세워진 거는 48년이니까 이때를 건국절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우리 헌법의 관점에서 또 반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통일국가를 지향하고요. 우리 헌법 영토조항을 보면은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그러면은 48년 정부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실효적으로 통치했나요? 한반도 국민 전부를 실효적으로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가 통치권이 미치나요? 아니잖아요. 북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독립, 절반의 어떤 통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건국절은 언제가 돼야 되느냐? 남북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통일국가가 세워졌을 때 그때 건국절로 기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절 논쟁은 사실 간단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나중에 진짜 건국절을 우리가 기념을 하려고 하면 개천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3.1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정부가 통일한국이 됐을 때 그때 기념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날을 특정하기보다는 그냥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통일된 그날, 평화 통일이 된 그날에 정말 한번 통일절로 기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개천절도 의미가 있고 3.1절도 의미가 있으니까 개천절, 3.1절, 통일절 이렇게 기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헌법이 특징이 뭐냐면 서구 헌법은요. 서구 근대 헌법은 시민혁명이 산물이잖아요. 네,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독립전쟁혁명이죠. 또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이런 시민혁명이 산물이라면 우리 헌법은 항일민주화입니다. 이 산물이라는 게 우리 헌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현대사를 볼 수 있을 텐데 넘겨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국민의 사명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 이거는요 사실 이 꿈은 언제부터 그 꿈이 싹트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냐면은 구한말까지 가요. 구한말 때 어쨌든 국내적으로는 그 성리학적 지배질서 하에 양반 쌍론 구별이 있고 왕이 그런 취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19세기 말에 와서 이제 동요가 되고 있어서 이때 우리 민족에 주어진 과제는 국민국가. 양반 쌍놈 신분 구별이 없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민주국가 건설이 하나의 커다란 과제예요. 그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어땠어요? 그 제국주의들이 막 물밀듯이 이 동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나라의 어떤 그 독립 이거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이 신분적 양반 지배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어떤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과제라면은 대외적으로는 어떤 독립과 통일을 유지하는 그런 국가를 건설하는 게 과제였다. 그 시대적 과제가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그 과제를 그 당시 19세기 말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세 갈래 대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정척사운동. 두 번째는 개화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농민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척사운동은 뭐냐 하면은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좀 더 굳건히 하고 외세를 배격해서 조선 왕조를 지키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세를 배격한다. 그래서 어떤 독립과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굳건히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반동적이죠. 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개화운동은 어땠느냐? 개화운동은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타파하고 어떤 자유평등의 어떤 민주주의를 구축하자. 제한된 의미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봉건적 지배질서,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타파한다기 때문에 어떤 반봉건 이걸 부르짖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대 흐름의 그 시대적 요구, 시대적 과제에 부응했다면은 외세를 배격했다기보다는 외세를 이용하려고 했죠. 그 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큰 흐름은 이제 농민혁명인데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는 사실 반외세 반봉건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그 시대의 과제에는 부합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학농민혁명은요, 우리 헌법사에 있어서, 헌정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었습니다. 왜 중요한 혁명이냐? 동학농민혁명이 사실은 사상, 철학이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사람이 하늘이다. 인내천. 이게 동학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사람이 하늘이냐? 사람이 안에는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학은요, 모든 사람은 다 마음 안에 하늘을 모신 존재, 하느님을 모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곧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이요, 얼마나 위험한 사상이냐면, 양반 쌍놈 그 지배 질서에서 양반은 하늘이다. 이거는 말이 되지만, 천민도 하늘이다, 노예도 하늘이다, 쌍놈도 하늘이다. 이거는 혁명사상이잖아요. 양반들 입장에서 볼 때는 펄쩍 뛴 소리죠. 그 당시 이렇게 보면은, 동학사상에 대해서 양반들이 막 격분을 해요. 천륜을 어기고 있다고. 하늘의 질서를 그냥, 그리고 또 어떻게 양반하고 쌍놈이 같이 맞절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당시 이게 또 굉장히, 당시 그 농민들이나 이 천민들은, 그래, 이 양반과 쌍놈의 이 부부는 하늘이 정한 하늘이 이치니 우리가 분하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는 그들이 지배를 받고. 이렇게 체념하고 순종하고 살던 농민들이 나도 하늘이야? 너도 하늘이야? 모두 다 하늘이네? 그럼 뭐예요? 하늘만큼 존엄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존엄하네. 그리고 모두 다 존엄하고 모두가 하늘이면 모두가 평등하고. 이야, 양반과 쌍놈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 줄 알았더니 양반 쌍놈 구별 없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두가 존엄하고 모두가 평등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 만들어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양반 지배 체제 뒤집어 엎자. 이래서 혁명사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서 그 사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으키는데, 여러분, 당시 조선 인구가요, 한 1000만 정도였대요. 어떤 문헌에 의하면 1041만이라고 딱 규정을 하는데, 1000만 정도인데요. 동학농민혁명 전쟁, 농학전쟁에 참가했던 동학농민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 지금 우리 5천만 인구에서
500만이 강한거리에 나간다. 난리가 나겠죠. 전국적으로 500만이 시위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500만이 시위하는 게 아니라 500만이 죽창을 들고 싸우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특히 호남 지방 중심은 전국 조선 반도 전반 한반도를 다 뒤덮었어요. 그리고 그 동학 농민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약 30만에서 50만이 전사하거나 학살을 당했다. 한반도가 완전히 피를 물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학농민혁명은 단군 일의 최대의 밀란입니다. 이만큼 규모 있게 밀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 최초의 민중혁명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는 안타까운 게 동학농민혁명이 많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요 프랑스 대혁명 이상과는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 개화파 정부가 그리고 조선 조정이 조선 왕조가 매세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한테 SOS를 치고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또 일본군과 우리 강군이 합심을 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압당하고 결국은 좌절이 되는데 이 동학농민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가 왜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 근거를 우리 동학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 전통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동학이 추구했던 세상은 다시개벽이에요. 이것도 혁명적이에요. 세상을 뒤집자는 거예요. 다시개벽, 평등 세상 만들자. 이게 동학의 외침입니다. 그리고서 이 다시개벽 평등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학이 내세웠던 어떤 요구사항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규율 헌장 이게 뭐냐면 패전개혁 12조예요. 우리 국사치별구 보면 나오잖아요. 패전개혁안 12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신분제 차별입니다. 이게 최초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니까 신분제는 당연히 피착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터질 균분도 있고 먹고 사는 것도 평등해야지. 신분제만 착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도 추구했어요. 그런 면에서 패전개혁안 12조는 저는 우리 헌법의 원형으로 보기에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또 동학이 의미가 있는 거는 집강소라고요. 특히 전라도 일대, 전라도가 가장 힘이 셌으니까 전라도 일대에 그 마을마다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집강은 주민들이 직접 뽑아요. 우리나라 자치의 원형이라고 다루셨어요. 물론 우리 조선사를 이렇게 다 보면은 이 집강이라는 것이 동학 때 창설된 제도는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는데 양반들이 다 해먹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만 참여하는 구조인데 신분질서가 동의되고 있었고 동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주장하니까 천민도 집강소에 와서 집강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천민들도 집강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를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동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난 게 이 패전개혁안 이게 어떤 우리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 그리고 또 말로만 하는 자치가 아니라 실제로 자치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보통 1873년 파리꼼인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민족 자치의 원형이다. 그래서 그 굉장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인데 생각보다 별로 다뤄지지가 않죠. 이렇게 비중 있게 의미 있게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패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어떤 정말 그 민주통일국가를 많이 성공했으면 민주통일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 기반이 됐겠죠. 이걸 통해서 됐을 텐데 실패를 함으로써 결국은
꺾입니다. 그렇게 꺾이고 난 다음에 넘겨주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몸부림이 뭐였냐? 1898년도에 이제 동학혁명을 꺾이고 난 다음 개화사 중심으로 독립협회 활동, 만민공동회 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애국개명운동을 벌이고 또 이게 보니까 입헌군주정으로 가야겠다. 민의가 반영돼야 되지 않겠냐? 의회를 만들자. 근데 지금과 같은 어떤 국민이 선거로 뽑는 의회라기보다는 좀 간선 형태긴 한데 중추원이라고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서 그래도 민의를 좀 반영해보자. 이런 움직임을 합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열어요. 만민공동회를 열어갖고 정말 우리 조선을 근대화시켜서 입헌 정치체제로서 자리를 잡자라는 운동을 치열하게 벌입니다. 그래서 헌의 6조도 이제 제정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보니까 고종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내 황제의 왕권을 갖다 그 당시 황제는 아니죠. 왕권을 위협하는구나. 그래갖고 또 보수 세력 항상 대한민국에 그 수구 세력이죠. 그 정도면 수구 세력들이 이제 뒤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기 독립협회 활동하는 애들이 그 왕정을 뒤집어 엎고 군주제를 뒤집어 엎고 저기 공화제로 가려고 한다. 자네들이 대통령을 꿈꾼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이 도니까 이제 보부상들, 어영 보부상들을 활용해서 독립협회를 습격하게 하고 그 핑계로 고종이 군대를 풀어서 결국 잡아가지고 해산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이 운동도 이제 무너지게 돼요. 이렇게 동학영민혁명에서 민중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일어나는 움직임도 무너지고 독립협회 활동도 무너져요. 그런데 독립협회 활동 지금 많이 아쉬운 거는 당시 동학민중항쟁 세력과 개화 세력이 서로 반목을 하지 않고 힘을 합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리되다 보니까 대통합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서로 나눠줘서 따로 놀다 보니까 그 개화 세력은 민중을 불신했어요. 민중을 불신했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기반이 없이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수바람, 어떤 반동의 바람이 부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주통일국가의 꿈, 19세기의 이 꿈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일제 식민지로 일제 강점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또 어떤 대세를 이미 돌이키긴 글렀죠. 글렀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뭔가 움직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식민의 활동인데요. 이 1907년도니까 이제 10년도에 우리가 합방이 되잖아요. 병합이 되는데 1907년도니까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활동을 하셨던 안창호 선생께서 이제 불사조약도 맺어지고 이제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 한국으로 옵니다. 오고 나서 마지막 살리는 운동을 벌인 게 시민회. 그리고 시민회가 왜 의미가 있냐면 시민회 때 우리는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때는 사실은 입헌군주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생각이 없었습니다. 입헌군주제 생각도 없었고 독립협회 활동 때는 입헌군주제를 이야기했어요. 국왕이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안창호 선생은 미국을 이제 유학을 갔고 미국의 그 공화제를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왕위가 세습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왕을 뽑기도 하는구나. 임기도 정하는구나. 이게 훨씬 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국민이 뽑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마지막으로 비밀결사 형태에서 만들어서 그 국내에서는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어떤 여기 시민이라는 건 새로운 신자입니다. 새로운
백성들을 길러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전쟁운동을 벌여서 결국은 민주통일국가를 우리가 실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발각이 되고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이 되면서 괴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죠. 일제 식민지가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첫 시간인데 한 3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